안녕하십니까. 조금 아까 소개받은 박찬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문화원에서 문화상품연구소에서 주최로 하는 강연이면 강연이고 발표라고 하면 발표인데 여기 이렇게 참석하게 된 게 지금 연구소장님 계신 윤덕진 선생님께서 특별히 초청을 해주셔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윤덕진 소장님하고는 제가 만난 지가 한참 됐습니다. 자주 뵙지는 못했지만은 좀 기간이 상당히 됐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저를 어느 정도 잘 아시고 그래서 오늘 이 강연에 초청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학교에서 학위를 이제 마한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백제 초기사와 그 백제 초기사와 마한사 관계는 떼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그래서 그것으로 제가 학위 논문을 쓰다 보니까 마한하고 인연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 제가 맡게 됐는데 사실 이 우유모탁부 문제는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참에 이번 기회에 저도 이 우유모탁국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좀 하게 됐습니다. 저 나름대로 좋은 기회가 됐다고 봅니다. 우선 나눠드린 유인물을 그 순서대로 짚어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개요를 보면은 우유모탁국은 삼국지 위서 동이던 한조에 보이는 마한 54국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마한명령 제1번으로서 맹주국과 여러 가지 형태의 결속관계를 성립한 채 초착적인 세력 기반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인 성장을 지속하다가 백제에 흡수된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사실 관심거리가 되는 게 아마 이 우유모탁국의 위치가 어디냐 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우유모탁국의 그 위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나온 그런 견해인데요. 지금 이 부천 지역 또는 강원도 춘천 지역 또는 경기도 양주 지역 보통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솔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가 딱 들어맞다라고 확정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설을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먼저 그 부천설 이것이 제일 먼저 나왔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이병조 선생에 의해서 제기가 된 건데 이건 일제시대 아마 삼한문제 신고찰이라고 해가지고 이병조 선생이 연재를 한 그런 논문을 계속 연재를 하셨습니다. 1934년서부터 1937년 이때까지. 그래서 바로 이때 우유모탁국 이것이 이 부천 지역으로 부천 또는 부평 그렇게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근거라기보다도 그 연원이 되는 게 이제 이 우유모탁국이 있었던 곳은 고구려 때는 주부토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에 들어와서 군함체제로 가면서 또 장제군으로 되고 이건 신라 경도광 때 그 통일신라 시대죠. 경도광 때 이제 신라가 통일을 하고 나서
군현경을 새로 개편할 때 장제궁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병도 선생이 이 부천과 우유모탁국을 연결 지은 게 그 우휴라고 하는 또 우휴의 그 반절음이 주부토군할 때의 그 주와 통한다. 또 의미상으로 모탁이라고 하는 것은 수제, 즉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물뚝이 되겠죠. 그 물을 막는 제방입니다. 이 수제의 뜻이다. 그리고 뒤에 이것이 부토, 보뚝으로 변한 듯하다. 뭐 이러한 논거로서 부천서를 제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우유의 뭐 반절음이 뭐 주부터의 주와 통한다. 뭐 이런 문제라든지 바로 이병도 선생이 제기했던 그러한 그 논거가 되는 것은 사실 언어학적인 추론인데 그것이 얼마나 들어맞는지 근거가 되는지 그거는 더 이상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춘천서, 즉 강원도 춘천 지역에 우유모탁국이 있었다라고 이제 천관호 선생이 주장을 하셨는데 그것은 1979년도에 마한제국의 위치 실론이라고 하는 논문을 동양학이라고 하는 그 학술지에 발표를 함으로써 처음 제기가 된 겁니다. 그 근거는 춘천의 옛 칭호가 우수인데, 소자 머리 숫자죠. 우수인데, 이 우수하고 우유모탁국하고 언어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탁이라고 하는 것, 즉 이 수제죠. 물뚝의 의미라 하면은 춘천이라고 하는 지역이 북한강과 소양강의 합친 지점이어서 수제와도 관련이 있을 듯하다. 뭐 이 정도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천관 선생도 그게 다른 무슨 뭐 고고학적인 그런 근거라든지 이런 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역시 언어학적인 그런 추론에 의해서 춘천서를 제기를 한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 양주 고읍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특히 양주 지역, 양주의 고읍이라고 하는 거는 뭐 대략적인 위치가 아마도 의정부 현재 의정부에서 더 북쪽으로 동주천 그리고 감악산 그 남쪽 밑으로 그 지역이 아마 양주의 옛 읍지역이라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역이 우유모탁국이 있었다. 뭐 이런 주장이 2002년도에 김기석 선생에 의해서 제기가 됐습니다. 이 김기석 선생은 작년까지 아마 작년까지 거기 그 한성백제 박물관장을 하다가 아마 올 초에 퇴직을 하셨죠. 그런 분인데 이분이 또 백제사의 그 전문가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이제 얘기를 한 건데 특히 그 양주 고읍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언저리, 파주, 그 다음에 연천 이 지역을 포함하는 임진강 유역이 우유모탁국의 중심지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원고가 되는 게 비류 백제 전승에서 이제 비류의 아버지인 우태를 우유모탁국에 연결시킨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논리인데요. 이 비류 백제 전승이라고 하는 건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백제의 시조 초대 이제 왕이 이제 온조왕인데 온조왕의 형으로 나오는 이가 비류죠. 그래서 이제 그 백제는 양계통이 있었다. 즉 온조 백제의 계통, 그 다음에 비류 백제의 계통, 이 양대 계통이 있다가 후대에 어느 시점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후대에 이 비류 백제가 온조 백제의 흡수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정식으로 그 뒤의 역사, 그 백제의 큰 역사가 진행이 된다. 뭐 이런 흐름 속에서 등장하는 이가 이제 비류인데, 그 비류 백제의 전승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삼국사기에도 보면은 그 시조 전승이 두 갈래로 나옵니다. 하나가 온도 전승, 하나가 온도가 중심이 되는 그런 전승과, 또 하나는 이제 비류가 중심이 되는 전승이죠. 온도가 중심이 되는 설에서는 그 온도와 비류의 아버지가 그 고구려의 그 초대왕인 주몽, 고주몽이다. 고주몽에 바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비류 백제 전성에서 보면은 그 고주몽과 바로 연결을 안 짓습니다. 비류와 온조의 아버지는 부여의 계통이었던 우태라고 하는 이가 또 이제 중국 자료에 나오는데, 그 우태가 비류와 온조의 아버지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그게 이제 비류 백제 전승에서의 나오는 우태인데, 그 우태의 우자, 이것하고 우리가 보려고 하는 우유모터국의 우자, 이것이 똑같습니다. 한자로. 그래서 이 김기덕 선생이 바로 이 우유모터국과 우태를 연결시킨 거죠. 그리고 주서, 중국의 24서의 하나인 그 주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백제의 또 다른 시조로서, 그러니까 비류 온도 말고 또 다른 시조로서 구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구태가 대방고지에서 국가를 세웠다. 이것이 또한 백제사와 연결이 된다. 뭐 이런 설인데요. 이 구태도 우태와 같은 인물이다. 김기덕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태와 구태, 이 태자가 같습니다. 그리고 구와 우는 거의 뭐 발음이 비슷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구태 전승에서 나오는 그 구태가 자리 잡았던 근거지가, 그 즉 주소에 나오는 근거지가 대방이 있었던 옛 지역이다. 그 지역이 어디냐? 이 지역이 양주 고읍 지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유모터국은 양주 고읍에 있었던 것이 되고, 이때 양주를 중심으로 파주, 연천을 포함하는 임진강 유역까지도 확대된다. 그 역사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김기덕 선생은 이런 언어학적인 추리 외에도 고고학적인 근거를 좀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이병도 선생이나 천만우 선생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고고학적인 유적을 또 이제 대입시켰다라는 점이죠. 그 고고학적인 유물로서는 지금 한참 그 관심을 끌었던 임진강 유역에 그 적석청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무기단식 적석청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서울 석천동 백제 고분에 가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거기 가보면은 이른바 백제 근초고왕의 능이라고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적석청들이 있어요. 아주 크죠. 거의 뭐 고구려의 웬만한 그런 적석청에 버금가는 그런 적석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 백제 적석청은 지단식입니다. 계단을 쌓듯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적석청이죠. 이 양식은 고구려 것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석천동의 것은 기단식인데, 이 임진강 유역, 즉 임진강 연천의 학곡리 적석청이라든지 삼건리 적석청 이런 데 가보면은 기단이 보이질 않고 그냥 돌로 쌓아진 그런 돌무지 무덤이죠. 그게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무기단식 적속총 이것이 우유모탁국의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하나의 고분으로서. 그리고 이 고분뿐만이 아니고 성곽으로서도 또 우유모탁국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몇 개 된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화주 저쪽 주월린 말이요. 그 근처에 가면은 아마 토성이 큰 게 있는데 현재는 남아있습니다. 발굴 조사가 됐습니다. 육계 토성이라고 하는 토성입니다. 이 육계 토성은 둘레가 한 1.5k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쌓은 형태가 방형, 그러니까 사각형, 정사각형보다는 이제 직사각형에 가깝죠. 그런 사각형, 방형 토성이고, 그런 축조 방식이 또한 서울의 유명한 풍납 토성하고 같은 그런 방식입니다. 즉, 판축식 토성이죠. 그리고 입지 조건이 바로 북쪽에 임진강을 띄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의 풍납토성은 거의 지금 백제 초기 도성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 풍납토성도 바로 북쪽가가 한강입니다. 한강 바로 밑에 토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입지 조건, 물론 규모는 이 풍납토성보다는 작죠. 풍납토성은 거의 둘레가 3.5km 정도나 지금 되고 있지만, 물론 후대의 백제 전성기 때의 규모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어쨌든 지금 남아있는 게 3.5km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파주 6대 토성은 1.5km 정도입니다. 이와 규모는 작습니다. 작지만, 강을 북쪽에 끼고 있다라고 하는 입지 조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긴 형태, 그 다음에 축조 방식, 이런 것들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6대 토성이 아주 중요시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김기덕 선생은 또 이 비류의 근거지는 삼국사기에 미추홀로 나옵니다. 그건 다 아시는 얘기죠. 근데 이 미추홀도 곧 우유모탁국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미추홀의 다른 명칭이, 즉 우유모탁국의 다른 명칭이 미추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추홀까지 양주 고읍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미추홀은 지금 아직까지 정설은 인천의 문학산성을 중심으로 한 그 위치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것까지도 양주 고읍으로 올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우유모탁국 이퀄 미추홀 이퀄 양주고읍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됐습니다. 이것이 김기덕 선생의 전자력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김기덕 선생의 양주 고읍설은 역사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도출된 견해입니다. 즉 과거의 그런 언어학적인 것만 기대는 게 아니고 역사학적인 것, 그 다음에 이 역사 사료를 적극적으로 해석했다는 것, 그리고 고고학적인 유적을 또한 근거 자료로 여기에 대대했다는 것, 이러한 것들이 김기덕 선생 설의 특징인데, 물론 이 설 자체가 완벽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한계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성을 보면은 우태와 구태가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문점이 있습니다. 우태와 구태의 시기라든지 그 다음에 우선 글자부터 다릅니다. 그리고 우태가 활동했었던 그런 정황은 저쪽 북쪽 지금 만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그런 상황이고,
이 북태라고 하는 인물이 활동했던 지역은 그저 그래도 대방고지입니다. 대방고지가 어디냐? 즉 대방이 있었다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건 뭐 한사군의 대방하고는 대방이었든 아니었든 그건 별도의 문제고, 어쨌든 그 대방이라고 하는 실체의 그런 그 지역은 대부분, 보통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황해도와 경기도 북부 일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한사군이었느냐 아니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위치 자체는 경기도 북부와 그 다음에 황해도 일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거기가 이제 북태 활동 부대였었는데, 이것이 그래서 그것과 그 우태와 동일시시킨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태의 전설을 비류의 전설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우태는 비류의 아버지로 나오고, 북태는 그 활동 시기가 굳이 따진다면 온조 또는 비류의 활동 시기가 비슷하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 미추홀이 양주 고읍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천 리콜 미추홀선, 현재까지 일반적인 설이죠. 이것이 극복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미추홀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삼국사기 지리지에서 보면은 꼭 인천과 연결해서만 나옵니다. 다른 지역하고는 이 미추홀이 관련돼서 나오질 않습니다. 이제 그러한 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태가 자리 잡은 대방고지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양주 고읍을 지칭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죠. 즉 대방고지를 양주라고 하는 양주 고읍 그 일대로만 지목할 수 있는가 아닌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백제사의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보면은 보통 대방고지라고 할 때는 그 특정한 지역이라기보다는 이 백제의 그 전체 역사 속에서의 범주, 그 범위를 나타내는, 지칭하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주 고을로만 꼭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비류의 명칭이라고 하는 게 우리 역사상 고려사에서 몇 군데에서 등장을 합니다. 비류라고 하는 명칭이. 그게 이제 시대적 또는 지리적으로 봤을 때 저 북쪽에서부터 보면은 이 비류라고 하는 게 처음 등장을 하는 것은 그 고구려의 첫 수도였던 오늘날의 그 용영성 환인현의 그 비류라고 하는 지명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환인현의 비류수라고 하는 그런 강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졸본부여가 있었다고 하면 바로 거기에도 이 비류국이 등장을 합니다. 그 비류국은 주몽과 또 연관해서 그 비류국이 등장을 하죠. 그것이 바로 한인 지역에서의 비류국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등장을 하는 게 평안도 지역, 평양, 대동강역이죠. 대동강 근처. 거기 가면 평안도 성천 지역이 있습니다. 성천. 거기에도 비류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또 하나는 함경남도 바로 남쪽 끝인데, 오늘날을 보면은 원산의 북쪽입니다. 물론 원산은 강원도 원산이지만은 바로 원산이 조금만 더 가면 이제 함경도로 붙어 있는데, 바로 그 지역에 영흥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바로 그 영흥 지역에도 비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을 하는 게 인천이죠. 그래서 우리 고려사에서 비류가 등장하면 한 4지점이 있다. 이건 참고 삼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이쪽에 이제 보면 이제 제가 기본 사료복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놨는데, 기본 사료, 이것은 우유모탁국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등장하는 최초의 그 기본 사료죠. 그럼 삼국지 위서 그 한쪽, 그 동일한 한쪽에 마한 54국 기록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보면은 딴 거보다는 그 첫째 줄에 마한 제서함이, 마한이 이제 서쪽에 있다. 이것은 이제 사만 전체를 얘기할 때 서쪽입니다. 여기서 사만은 마한 지난 변환이죠. 이때 서쪽에 있었던 것이 만이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마한에 있었어요. 뭐가? 이제 54국을 이제 그 열거를 한 겁니다. 원양국, 모수국, 상해국, 소석세국, 대석세국, 그 다음에 이제 우인모탁, 그 다음에 신문고국, 백제국, 송로불사국, 이런 순서로 나옵니다. 여기서 좀 눈여겨볼 때 그 우유모탁국 주위에 있는 소국들입니다. 이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쭉 이게 삼국지의 그런 기록인데 엄밀히 이거를 정확히 숫자를 세어보면은 54개국이 아니라 55개국입니다. 55개죠. 그런데 왜 54개국이라고 하느냐? 거기 보면 18번째로 등장을 하는 게 낙노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3번째, 거기에 또 낙노국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착오가 있구나. 그래서 보통은 하나를 제외하고 54개국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은 어떠한 다른 나라 이름이 잘못 기재됐을 것이다 해서 55개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또 그 뒤에 또 어떤 나라지? 총전인가? 거기 보면 하나를 더 넣어서 56개국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이 삼국지의 이 기록이 원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중심을 두고 54개국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한 게, 그 위치를 비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 학자들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특히 천관우 선생이 54개국을 비정을 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법칙성이 도출이 되더라. 그 법칙성이 뭐냐? 그 54개국의 열거 순서가 기본적으로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방향을 취하고 있다. 이런 법칙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바로 천관우 선생이 이런 전제하에 그 54개국의 위치를 도출한 겁니다. 물론 이 모든 소국들이 이 법칙성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법칙성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천관우 선생 이 논리 자체에서도 대표적인 그런 예가 그 목지국, 마한의 주도적인 영도국이었다라고 하는 목지국. 목지국은 사실 이 법칙성에서 좀 벗어나죠. 그 목지국을 보다 보면은 그 둘째 줄에 월지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국지 한면에는 이 달월자 월지국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서는 문목자 목지국으로 되어 있어요. 또 어떤 자료에서는 스스로 자자 자지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데 아무래도 그 글자가 판본에 따라서 옛날 책들은 주로 필사본 내지는 목각본이었기 때문에 좀 시기에 따라서 판각을 계속 하다 보면은 글자 자체가 좀 이질어지기도 하고 뭔가 이 불순물이 끼어 들어가면 점이 하나 더 찍히기도 하고 합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마 그런 그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대체적으로 문목자, 목지국이라고 써있는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목지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지국은 이 법칙성에서 벗어나죠. 그 목지국은 천관 선생은 지금 오늘날의 인천 지역, 그 인천 문학산성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 목지국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저 북쪽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 법칙성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벗어난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바로 이 우유모탁국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천관 선생의 논리에서 좀 벗어납니다. 즉 강원도 춘천 지역으로 이렇게 보셨는데 이게 쭉 보듯이 도석쇠국, 대석쇠국, 우유모탁국, 신분거국, 백제국 이런 식으로 순서가 이렇게 된다면은 여기서 우유모탁국이 춘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뜬금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점에서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 54국의 그런 위치를 가지고 우리가 위치를 논할 때는 이 천관 선생이 제기했던 이런 법칙성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천관 선생의 법칙성이 이 진리냐 그건 아니죠. 그러나 이런 일반적으로 이런 법칙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맞기 때문에 현재로서 다른 이론이 나오지 않는 한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여기에 좀 따르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 경기권에서 이제 대략 추정이 됐던 만국의 그런 분포 현황을 참고서 이렇게 보면은 이 경기권에 지금 제가 그 표에 살펴본 게 한 15개 정도 나라인데, 즉, 오늘 이 경기도권역에 한 15개 나라를 뽑았는데 이 근거는요, 이병도 선생이 제기했던 설과 천관 선생이 제기했던 설, 이 두 설에서 경기도 일대에 지목이 된 것을 다 뽑아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5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비골 안에 보면은 거기 양주, 파주, 그다음에 연천 이 지역을 포함한 임진강 지역, 아까 얘기했던 김기덕 선생이 제기했던 거고, 그 다음에 참고삼아 파주 6대 토성을 신분거국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정재현 교수가 이렇게 보는 건데, 그 위에 보면은 이 신분거국이 바로 우유모탁국하고 백제국 사이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분거국이 이 우유모탁국을 또 찾는데 굉장히 중요한 옆에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제가 언급을 해본 겁니다. 근데 정재현 교수가 파주 6대 토성 여기가 신분거국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참고로 천관 선생님은 아마도 경기도 가평일 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왜 가평으로 보셨냐면은 우유모탁국을 춘천에다 비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가까운 지역 그곳을 찾다 보니까 아마 가평 쪽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천관 선생도 확정적이진 않다. 그래서 물음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병서 선생은 경기 양성 지역으로 이렇게 보셨는데, 이 양성은 오늘날의 경기도 안성시 양성 지역, 양성면인가? 거기인데, 오늘 이렇게 대충 보면은 경부고속도로를 이렇게 타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안성 휴게소 그 근처가 양성 지역입니다. 이병서 선생은 그쪽으로 보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만54국 중에 그래도 중요한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목지국, 즉 여기 나오는 월지국인데, 이것은 목지국이 그 당시 마한의 영도국이었다. 마한의 54국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대표 세력이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목지국의 위치도 중요시 됐었습니다. 참고삼아 알려드리면은 이병서 선생은 이 목지국이 지금의 충청남도 직산, 성안, 평택, 오늘날의 천안시 요 지역이 목지국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고, 뭐 천만 원장 아까 얘기했지만 인천 지역을 보시면 그런데 이 목지국은 사실 이 전통적으로 조선 시대부터 아니 고려 시대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자료에 오늘날의 공주 또는 익산 지역으로 대부분 얘기가 됐습니다. 보통은 흔히 익산이 목지국이었다 이런 설이 조선시대 실학자들도 상당히 이 익산설을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학자들도 이 목지국은 익산 쪽으로 많이들 따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성격이 지리지를 통해서 본 경기도 행정구역 이거 참고 삼아 적었는데요. 왜 적었냐면은 아마도 이 우리모탑국과 관련해서 여기서 알기 역사적인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성격이 지리지 속에서 나오는 그런 지명도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제기를 한 겁니다. 즉 우리모탑국이 그 뒤에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즉 거꾸로 우리모탑국이 어디였느냐를 알려면 또 뒤 시기에 그 자료를 통해서 또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뒤에 자료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격이 지리지 속에서 보면 우선 이 경기도 일대의 고구려 시기의 군 이름이 나옵니다. 고구려도 군현 체제가 체제로 운영이 됐었죠. 그래서 이 고구려가 장수왕대 이후에 한강역을 점령하면서 군현 체제를 적용시켰습니다. 이 경기도 일대에. 그래서 큰 치소는 군, 그 다음에 작은 치소는 현, 이렇게 적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선 큰 치소로서 군을 살펴보면은 뭐 여기 쭉 나열을 제가 해놨는데 그 중에 이 오늘날 우리 부천을 지칭하는데 주부토군입니다. 주부토군이 고구려 때 행정지명이죠. 그리고 그 밑에 통일신라 때의 이제 주군명인데 여기서 이 부천을 보면은 경도광 때에 장제군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이 행정 이 체제를 다시 정립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주부토군은 통일신라 때 장제군이 되고 이것은 고려시대에 넘어와서 수주가 되는 것이죠. 스물 숫자, 나무 숫자, 수주. 즉, 이 수주 하면은, 지금 오정동 쪽인가요? 거기에, 그쪽에 지금도 수주라고, 그런데 거기 가라면 아마, 동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수주 변형로 선생 동상인데 아마 변형로 선생이 이 수주라고 하는 지명으로 호를 잡으신 거죠. 그 수주 변형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주부토, 그다음에 장제, 수주 이렇게 부천이 연결이 됩니다. 이 같은 자료를 통해서 볼 때 이 우리무탑국은 이 경기권 고구려 군명 중에서 대입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즉 결국 주부토, 우리무탑 이것이 그래도 가장 근사한 그런 논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도 저도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이때 고려할 때 우리무탑국은 그 소석세국, 대석세국, 그 다음에 신분국, 백제국 사이에 끼어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현재 그 경기권 마한 비정지 중에서 그 위치가 확실하다 그렇게 보통 학계에서도 인정이 되는데 대석세국하고 백제국 이 두 국은 거의 뭐 확정적으로 지금 비정이 되고 있습니다. 대석세국은 지금 강화도로 비정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백제국 이것은 지금 저 서울 강남의 그 풍락토성, 몽촌토성 요 일대가
백제국의 중심 그 도성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뭐 이 두 지역은 거의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석쇠국하고 그 다음에 이 백제국 사이에 사실 우유무탁국이 이제 그 사이에 위치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하나의 문제가 신분고국이라고 하는 위치가 문제입니다. 즉 신분고국도 대석쇠국하고 백제국 사이에 있는 거거든요. 우유무탁국하고 같이. 근데 그 신분고국이 과연 어딜까? 아까 정재영 교수가 그 지정을 한 지역이 그 파주 육계토성이거든요. 그럼 파주 지역하고 사실 백제국, 그 다음에 강화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 우유무탁국이 위치해 될 그 위치가 다 애매해져요. 그래서 이것을 부천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 다른 지역으로 또 가야 되는지 아주 이것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지리상으로의 지리적인 위치 가지고 이제 지금 추적을 해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한이 될 조건 중에서 하나는 이제 건축 시설적인 측면과 또 하나가 이제 고고학적인 그 자료, 이걸 가지고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건축 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게 중요한 게, 당시 어느 고려사회의 정치적인 실체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정치적인 실체를 뒷받침해 줄 만한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보여져야 돼요. 대표적인 것들이 궁성, 그 왕 또는 지배자가 있었다면 궁성 또는 그 지배자가 이제 거기 이제 거주하면서 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관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이 도성 체제와 비슷한 그런 중심지를 방어해낼 수 있는 성곽이 존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런 지배자들이 죽어서 묻히는 그 집단적인 고분군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물론 이거는 고대 집권 체제의 그런 사례이긴 하지만은, 뭐 고구려의 도성 옆에 보면은 그런 삼도삼성주의의 그런 그 집단적인 그런 그 무덤대들이 있다든지, 또 백제로 보면은 백제 지금 그 석촌동 그 고분군, 또 방위동 고분군, 이런 것들은 그 도성 옆에 바로 그 고분군들이 왕 또는 귀족들이 묻힌 고분군들이죠. 그런 고분군이 존재합니다. 또 백제를 예를 들면 백제의 좀 공주 공산성 옆에 바로 백제 고분군들이 또 있죠. 그 다음에 사비도 마찬가지고, 사비도 그 나성 옆에 보면 거기 고분군들이 있습니다. 신라가 마찬가지입니다. 신라 주위의 도성 옆에 보면 엄청난 고분들이 있습니다. 뭐 대릉원이라든지. 그래서 고분군들은 바로 도성 옆에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 있죠. 그래서 이 고분군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창고, 즉 이 관청 또는 이 관청에서 다루는 그러한 그 창고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이 종교적인 제일시설, 신정, 뭐 이런 제일시설 등이 또 존재를 한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고대 사회의 정치적인 세력을 알려주는 그런 지표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물로서 보면은, 지금 현재 마한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 세력을 알려주는 그러한 고고학적인 유물로서 현재 현재 많이 지금 언급되는 것들이 그 점토대 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끈적끈적한 그 점자, 끈적끈적한 진흙으로 톡이 아가리, 주둥이 부분을
그 점토를 뒤져서 삥 둘렀어요. 그런 토기가 나타난 것이 마한 지역에서, 그 시기, 마한 시기에 마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토기입니다. 그래서 이 점토대 토기를 요새 보통 이 마한 세력과 관련해서 가장 중시하는 그런 토기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 그 마한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이 점토대 토기, 요 부분이 요새 젊은 사람들 용어를 쓰자면은 가장 핫한 이슈입니다. 그 점토대 토기가 있느냐 없느냐, 마한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다음 같이 등장하는 것들이 흑도 장경원, 즉 이것은 까만색 톡이에요. 까만색 그 독인데 톡이 이쪽이죠. 장경은 모가지가 긴, 까만색이면서 모가지가 긴 그런 톡이, 요런 그 톡이 또는 두형 톡이. 그 다음에 파수부, 파수라고 하는 게 손자죠. 한자를, 고고학자들은 한자를 좋아해가지고 한자형을 많습니다. 이게 우리말로 쓰면 손잡이가 달린 항아리, 이게 이제 파수부호죠. 그 다음에 세형동검. 우리나라 고려사회에서 특징적인 그 칼이 동검, 그러니까 청동으로 만든 칼인데, 동검이 크게 그 시대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뉩니다. 먼저 나타나는 동검이 이른바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 그 생긴 모양이 그 비파를 닮았다 해서 이제 비파형 동검인데, 물론 이 용어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악기 이름을 가지고 그 우리나라 그 역사에 대입을 시켰다 해서 불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거니까, 즉, 그 비파형 동검은 그 우리나라 특히 고조선을 특징 짓는 그런 그 동으로 만든 칼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중국의 용어를 가지고 그렇게 붙였느냐. 우리말로 한다면은 아마 그 비파 같이 생긴 게 불꽃이, 촛불 있죠. 촛불 보면 그 모양이 이렇게 그런 비파 같이 보인다. 그래서 불꽃형 동검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튼, 또는, 이건 만주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동검이기 때문에 만주식 동검이다. 또는 만주 요령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요령식 동검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어쨌든 그 비파형 동검이 먼저, 동검 중에서도 시기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시기에 등장하는 동검이 세형 동검입니다. 즉, 날씬해집니다. 그래서 가늘세자, 날씬해진 동검이라고 해서 서형 동검이죠. 이것이 이 마한의 시점과 더불어서 마한의 문화유적 중에서도 많이 나오는 동검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러한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철기 그 유물들, 이런 것들이 마한의 그 유적들에서 많이 같이 나오는 그러한 그 유물들인데, 이것들이 기원전 1세기까지 남한 전역으로 확산돼서 마한의 문화적 표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는데, 이 기원전 2세기 초에 준왕의 남천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명한 사건이죠. 이것이 일어나는데 시사조입니다. 즉, 이 준왕의 남천 사건은 고조선의, 즉, 고조선의 중간 왕조죠. 이른바 지시조선이다 또는 한시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조선의 마지막 왕이었던 준왕이 그 위만조선의 위만한테 쫓겨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남쪽에 와서 다시 좀 세력을 잡았다. 뭐 이런 게 이제 준왕의 그 남천 사건인데, 이게 기원전 194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대략 기원전 2세기 초인데, 이때 이 준왕이 고조선의 지역이었던 평양 또는 평양이 아니라고 하면 그 요동반도 그쪽으로부터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아마도
한반도 남서부 지역으로 그쪽으로 남매해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흐름은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당시에 상당한 문화적인 흐름이, 문화적인 전파가 이루어졌다. 즉 중앙이라고 하는 세력, 중앙뿐만이 아니라 중앙 세력 또는 그 당시 있었던 고조선 유민들의 남쪽으로의 이동, 이것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 이런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사람만 온 게 아니라 당시에는 사람이 오면 문화까지도 같이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당시 완주 지역, 특히 요령성, 요동 지역에 있었던 또는 한반도 북쪽에 있었던 선진적인 그런 철기 문화가 남쪽으로 전파돼서 확산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지점이 됐다라고 하는 게 중앙의 남천 요 사건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시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과 마한의 그런 문화적인 그런 확산이랄까 이것도 같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즉 마한의 당시 고조선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마한 문화의 획기적인 그런 발전을 이루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천의 선사 유적과 이제 우유무턱국과 제목을 달아나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 부천 지역과 우유무턱국을 어떻게 연결을 짓는다면 어떠한 고고학적인 유적과 연결을 질 수 있겠느냐,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부천 지역의 그 선사 유적 중에서 특히 청동기 초기철기 문화와 관련해서 살펴볼 유적이 대표적인 게 크게 두 가지 유적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고강동 유적, 또 하나가 여월동 유적. 두 가지를 살필 수 있는데, 이 고강동 유적은 1996년도에 이제 발굴이 시작이 돼가지고 아마 2005년까지 발굴이 진행이 됐는데 7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적석 항구 유구, 이게 이제 가장 눈여겨볼 만한 유구인데, 적석 항구 유구 거기서 발견된 원형 점토대 토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점토대 토기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하고 구형 토기,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점토대 토기, 구형 토기, 그 다음에 제가 넘어갔네. 동경, 그 다음에 동봉, 이런 것들은 제의와 관련해서 제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또 동반되는 그러한 유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강동 유적에서 이 점토대 토기, 구형 토기가 발견이 됩니다. 구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중국에서도 춘추전국 시대에도 보면은 두라고 하는 그 기물이 있는데, 두라고 하는 거는 제액입니다. 이렇게 생기는데, 그걸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긴 이제 그런 제액입니다. 청동으로도 만들고, 흙으로도 비벼서 만들고, 그런 두라고 하는 제액으로서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용기로서 아주 필수적인 그런 기물이죠. 그러한 모양의 토기가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제사와 관련을 짓는 거죠. 그래서 이 고강동 유적에서 그게 나왔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강동 유적은 주거지, 크게 주거지, 사람이 살던 그 집이죠. 그 유적하고 또 하나가 이 환구 유적. 환구라고 하는 게 주위에 이게 도랑을 탔습니다. 둥그렇게. 그리고 그 안에 돌을 싸가지고 제단을 만든 겁니다. 바로 그것은 이제 환구 유적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의와 관련해서 관련된 유적으로 보는 거죠. 바로 거기서 이런 유물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고강동 환구유적은 제2와 바로 직결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유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구유적은 물론 이게 고강동뿐만이 아니라 마한 지역에서 제법 나오는 그런 유적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지역에서만 보면은 안성 반제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 수원 율전동, 그 다음에 오산 가장동, 또 화성 동학산 지역, 화성 동학산 지역은 오늘날에 그 화성 동탄에 보면 그 유명한 요새 그 삼성 반도체 그 화성 캠퍼스가 있는데, 바로 그 화성 캠퍼스 건물 옆이 동학산 유적이에요. 근데 이 동학산, 그리고 요새는 왜 큰 건물이라든지 공사를 하려면은 반드시 발굴부터 해야 됩니다. 거기 유적이 보통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발굴부터 진행을 한 다음에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삼성 반도체도 그걸 짓기 위해서 발굴부터 했죠. 근데 동학산 지역에서 이 청동시대 이 유적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개 이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유적을 복원할 수 있는 복원 이전했지만, 동학산 지역의 요 환구유구, 요거는 그냥 그대로 놔뒀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삼성반도체 그 캠퍼스인데 보면 그 공장이 이렇게 되는데 그 옆이 동학산이 있어요. 물론 야트막한 산이지만, 그거는 아마 없애지 않고 그대로 보존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일대에서는 이 정도가 이제 환구 유적이 지금 발견이 됐는데, 그 중에 부천 고강동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강동 유적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 고강동 선사 유적지를 이 우흉모탁구하고 바로 연결을 지어서 본 이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삼아, 뒤에 보면 참고 자료로 그분의 글을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그분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출력을 해가지고 뒤에 참고 자료로 첨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이재욱 선생이라고 복사골문학회 회장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시인이신가 그런 것 같은데, 그분이 부천시티 저널이라고 하는 잡지인 것 같은데, 거기에 2017년도에 기사로 이렇게 기고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 우유모탁국이 부천이다, 특히 이 고강동 유적지 이것이 중심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강력하게. 그래서 저도 이걸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있어서 그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참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했습니다. 여월동 선사 유적지가 있는데, 이것은 2007년도에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는 주거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다른 부분은 무문토기도 물론 이게 청동기 시대의 그런 토기들이죠. 이것이 출토가 됐죠. 그리고 이 유적은 청동기 시대부터 초기천 기세에는 생활유적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특징적인 것은 그것 자체가 이것이 초기 천시대까지 유적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마도 이 여월동 유적은 지금 보니까 여월동 유적인 곳이 지금 지하철역으로 따지면은 부천 종합운동장역 거기서 여월동 아파트 단지 그쪽으로 보면 또 산이 있는데, 그 뒤편으로 가면은 지금 부천 웅기박물관, 지금 시립박물관이에요. 그로 이어지는 그 지역이더라고요.
그 지역, 넓게 본다면은 거기하고 고강동 선사 유적지하고 크게 보면 하나의 큰 범주로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정치적인 세력권으로 본다면. 이러한 것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부천의 그 유적을 통해서 아마 우유무탁과 관련을 지은다면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이 우유무탁국을 이 고강동, 이 부천, 고강동 유적 또는 여월동 유적과 관련을 짓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고강동 유적의 시기하고 이 삼국지에 등장하는 우유무탁국 시기가 편차가 너무 납니다. 대략 그 고강동 유적 시기는 이제 중심 시기가 아무래도 청동기 시기, 좀 더 늦춰본다 하더라도 초기 철기 시기인데, 아무리 이렇게 밑으로 내리더라도 기원전 1세기, 기원전 3세기, 2세기 더 끌어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끌어내리기죠. 그런데 문헌에 삼국지에 등장하는 이 우유무탁국은 이 백제국하고 활동 시기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삼국지 백제국이 등장하는 삼국지 만 54국의 중심 시기, 이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기원 후 3세기예요. 그래서 이 편차가 한 300~400년 정도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바로 우유무탁국을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남아있는 그런 숙제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것을 굳이 역사적인 해석을 내린다면, 이 고강동 유적은 마한의 원초적인 단계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삼국지에 등장하는 그러한 삼국지의 그 시점은 백제국의 초기 단계, 그것하고 그냥 연결시키면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 부천에 마한국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고고학 자료가 나와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위에 얘기했던 고강동 유적이나 여월동 유적 가지고는 좀 약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린다면 파주의 그 6대 토성 정도의 그런 토성 흔적이라고 나와주면 좋지 않겠는가. 욕심이지만, 그런데 지금 너무 이 지역이 도시화가 많이 됐고, 개발이 되기 때문에 좀 난감합니다. 그런 새로운 유적이 발굴이 된다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나마 그래도 성곽 유적하고 좀 관련 지을 수 있다면 주부토군과 연결해서 관련을 줘야 되는데, 즉 주부토군과 관련해서 보면은 부평에 지금 계양산성이 주부토군하고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즉 계양산성은 한 9차례가 10차례 정도에 걸쳐서 발굴이 진행이 됐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 발굴 결과를 가지고 지금 계양구에서는 계양산성 박물관까지도 지어놨습니다. 그 계양산성 밑에. 그리고 거기를 바로 주부토를 한번 연결시켰어요. 왜냐? 그 발굴 과정에서 특히 물론 이게 언제더라도 연체적 발굴 과정에서 한 10차까지도 발굴 진행이 되는데, 그때 주부토라고 쓰여있는 그 기와장이 실제로 상당수가 발견이 됐습니다. 계양산성에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들이대면은 계양산성이 주부토다. 그리고 계양구 일대가 주부토의 중심지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와의 연대는 통일신라
빨리가야 통일시가 연대긴 하지만은 주부터라고 하는 게 실제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양산성 즉 주부터와 연결시키려면 계양산성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 이것이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 부천 지역에 가장 먼저 우유모터국의 실체가 나오기 시작한 게 이병도 박사가 이제 지금에 나와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병도 박사가 얘기했던 그 내부 제목을 자꾸 참 너무 잘 주셨는데 부천은 이런 것이다. 얘기하시는데 도평이라는 그 지역은 통일신라 이후에 만들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또 부평이라는 지역은 그 자체는 바닷물이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존재가 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평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춘천은 제가 우두동까지 가봤습니다. 네, 가서 확인을 해봤고요. 그래서 우두동이나 춘천에서도 거기가 우유모탑이라는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고요. 파주나 연천도 제가 확인을 해봤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교수님이 가장 주장했던 마한의 왕국이 생기기 위한 하나의 요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전방인데요. 저희는 여기서 살아왔고 태어나고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부분이 바로 이제 약대, 삼정동, 그 다음에 도당동, 그 다음에 내동을 중심으로 자연적인 토성이 있었습니다. 저희 그 60년대, 70년대만 해도 대단한 그 자연적인 토성이 있었는데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벽돌 공장들이 한 5-6개가 들어와서 다 깎은 겁니다. 지금 도당동 지역에 공구 단지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대단히 높은 산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쌓였었고 그래서 지금의 지형을 놓고 보면은 부천이 과연 우유모탑국의 어떤 나라가 있었느냐라는 것은 대체로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환구라든가 어떤 유물론적으로 볼 때는 정말 안타까운 게 제가 사실 문화원장을 보면서도 왜 이것을 찾으려고 했던 이유 중에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그 유물들은 저는 다 봤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갖고 논 것이 땅을 건설하다가 건축을 하다가 땅을 파면 그 동검이 나오고 철기검이 나왔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제가 철기검하고 그 동검 갖고 애들하고 칼싸움하고 놀았습니다. 제가 장본인입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이 지역이 너무나 개발이 되다 보니까 다 파헤쳐지고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유물들이 없어졌던 거고 사실 지금 교수님 같은 분이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하셨더라면 자연적인 토성이 훼손이 안 됐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부천에 삼정동이라든가 약대동 중심으로 그 내동, 도당동 저희 어릴 때부터 그 도당동이나 여월동은 죄를 지내는 곳이다 라는 불을 들었지만 저는 산을 다 뒤지고 찾아다녀봤어요. 진짜 죄를 지낸 것이 있나 근데 못 찾았는데 사실은 저희는 어렸을 때 그 청동검이라든가 철기검 갖고 정말 그 동네에서 칼싸움을 하고 놀았던 장본인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이 그때 역사 유물인 줄 누가 알았냐고요. 그 땅속에 있으니까 그거 갖고 놀았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교수님이 그 강의 내용 중에서 성곽의 어떤 의미 있으면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약대동을 중심으로 자연적인 토성을 저는 어릴 때 자라면서 토성이 있던 것을 봤죠. 어느 정도는. 근데 아마 그 위에 있는 그 어르신들은 더 봤겠죠. 그 옛날 분들 증언을 들어보면 옛날 커다란 이런 토성이 있었다. 근데 다 깎여서 지금은 뭐 평탄을 해서 공장들이 들어오고 업체들이 들어오고 건물들이 들어오고 이런 바람에 평탄화가 된 상황인데 제가 사실 그거를 어릴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바로 이 지역이 바로 우유모탑국이 아니었느냐. 왜냐하면 제가 부평이라는 지명은 없었고요. 사실 그 이전에는 그냥 바닷속에 무슨 왕국이 있겠습니까? 뻘에 여기 있을 수도 없는 것이 왕쪽으로. 그 다음에 춘천의 우두동도 그런 또 지형적인 요소가 전혀 돼 있지 않고 개발도 안 돼 있어요. 산 지세 그대로입니다.
그렇다고 토성의 개념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주라든가 이런 거는 역사적인 연대 이유 때는 고려시대 때 삼만 그 이전의 이유이기 때문에 연대적으로 맞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실 그 부천의 어떤 그 지형을 봤을 때나 모든 지형학적으로 봤을 때는 맞다라는 것을 저는 사실 이제 추정을 하면서 계속 이 공부를 찾아가고 오늘 이 자리도 만든 건데 사실은 안타까우게 너무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런 자연적인 지금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는 토성의 둘레가 제가 보기엔 최하 못해도 아마 풍납동의 그 풍납토성 자체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대단히 큰 토성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마 지형학적으로 보면 부천, 약대동, 삼정동, 그 다음에 내동, 그 다음에 그 도당동을 어우르는, 내동까지 도당동을 어우르는 쭉 넓은, 그러니까 추리사거리까지의 어떤 자연적인 토성. 왜 토성이 이러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제 발로 직접 뛰어다니면서 집을 질 때 뻘이 어디까지 나왔느냐. 그걸 추정을 해서 다녀보니까 자연적인 토성이 그렇게 형성되지 않았느냐. 옛날 예통들 얘기 들어봤듯이. 그래서 지금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게 다 도로가 뚫리고 개발이 되고 깎이고 정말 부천에 벽돌 공장이 6개가 있는 지역이 부천이었습니다. 그 일대에. 이 땅이 얼마나 좋은가. 확토기 때문에 그걸 다 벽돌로 찍어서 다 팔아먹고 또 그 땅이 부족해서 또 바닥까지 파해서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제가 교수님한테 오늘 자리에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지역학적인 그 부천의 원로분들을 중심으로 그런 자료를 좀 만들어 드린다고 한다면 아마 교수님께서 이런 팀워크를 짜갖고 연구실을 한번 만들어서 이것을 한번 연구해 주실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아예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대답을 할 시간이 되는 시간이 좀 충분할까요? 예. 그러면 원장님도 어디 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나중에 한번 연락드릴게요. 나중에도 자기 한번 해볼까요? 네. 원장님 질문이 저렇게 늘 말씀을 하셨는데 토성이 이렇게 대규모 토성이 있었고 또 뭐 청동기 시대의 인물이 나타나고 이런 실증적인 문제를 건드려 주셔가지고 상당히 지금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 그보다 더 충격받은 게 이재욱이라는 분을 제가 이제 뵀는데 이사회에 대해서 근데 소설가신데 오늘 알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김시자 씨하고 최 국장하고 이분이 돌아가신 소식을 접했네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대요. 네? 아니 그 연세가 얼마 안 되셨죠. 김희태 의원하고 동갑이시라고. 근데 이 글을 제가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오늘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이런 해안을 가지고 쓴 글이네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내가 사실은 이거 발표를 들으면서 원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박 선생이 부천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제안한 문제 내가 알기로는 박 교수가 문학산성 개발하는 데도 좀 참여하셨댔죠? 참여는 아니고요. 네. 거기는 아마 그 뒤에 이나래 쪽에서 주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뭐 미추홀이 이제 우유모탑과 같은 지역이 아니냐, 뭐 그런 것이냐라는 문제라든가 문제가 굉장히 산적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지금 이제 이재욱이라는 소설가는 상상력에 의해서 이제 창작 활동을 하는 분이니까 이분이 이제 고리울이라는 거기 정식 지명이 고리울이더라고요. 고리울인데 고리울에 갔을 때 고강동 선사유적지에 갔을 때
어떤 이제 그 상상력이 작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천 시티전을이라 그런 걸 쓴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그 기고를 접하게 되네요. 그래서 참, 오늘 돌아가셨죠? 아니, 오늘이 아니라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오늘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알려서 알았대요. 그러니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그 지금 원장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고 가셨는데 그래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신 게 이제 그 토성의 흔적이 이 지역에 있었을 것 같다. 그것도 그 상당한 규모의 토성이 있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있다. 옛날에 거기서 나온 동굴을 내륙할 사람도 하셨다. 그런 말씀인데 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는데 근데 한 가지 그 의문점은 만약에 그렇게 그 풍락토성과 비슷할 정도의 규모였다면은 뭐 이후 뭐 고려라든지 조선시대에 그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을 리가 없고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좀 그런 규모는 아니었을 것, 만약에 있었다 하더라도 아니었을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그 토성 흔적이라고 하는 게 흙으로 쌓은 뚝이거든요. 흙으로 쌓은 뚝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 지역의 명칭하고 연관을 시켜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주부토금, 장제금. 그 장제라고 하는 게 사실 긴 뚝이거든요. 과연 그 이름이 왜 생겼을까? 장제가 있었기 때문에 생겼을 텐데 그 장제가 뭐였을까? 이제 그것을 원장님께서는 토성 흔적이 아니겠느냐라고 연관을 지을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장제라고 하는 건 보통 물을 막기 위한 뚝이죠. 제방. 그리고 이 지역이 사실 이 지역서부터 특히 고강동 같은 경우 거기로부터 저 계양산성을 쭉 이렇게 보다 보면은 거기가 펄입니다. 옛날에는 펄일 수밖에 없어요. 바닷물이 또는 한강 하류가 거기에 들어왔던 지역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 만약에 그 지역을 활용을 해야 된다면은 뚝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제방으로서. 근데 제방을 많이 쌓던 게 사실 그 농경지로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통일신라 시대에도 제방을 쌓던 곳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럴 때 뚝이 있었을 것이고, 또 제일 많이 쌓던 게 사실은 고려시대. 고려시대에 제방을 쌓던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 인천 지역을 보면 강화도에 굉장히 고려시대에 많이 쌓았어요. 그래서 간척을 했던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그 뚝도 그 제방의 흔적일 가능성이 농후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름도 장제가 된 거고. 뭐 그런 면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간이 이제 제가 식사를 예약을 해놨는데 여기 저 직원분들은 1시까지 식사 시간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려가서 식사하고 더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지금 말씀대로 저도 이제 시가 상상력으로 이제 그 생애를 의존하는 사람인데, 고리울에 처음 갔을 때 그런 뭐라고 할까, 그런 추론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가 옛날에 물길이었다, 이제 막 또랑이 길게 이어지고 막. 근데 나중에 한번 가봅시다. 거기 가서 수주 변홍로 그 지역하고 다 통하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서부터 저 한촌으로 빨리 내려가십시다. 거기 자리를 예약해서 1층으로 가세요. 그러시고 남은 얘기는 이제 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층입니다. 1층.